임신 전후로 알게 되시는 분들도 제일 많은 것 같고요. 특히 노산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수치를 잡아야 된다는 그 불안감이, 이게 참 기능항진증이 어려운 이유가 그런 불안감이 또 이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또 악화시키거든요. 그 마음이 급해지면 뇌도 같이 급해지니까요. 이 병을 이해하고 몸을 이해하고 나면 치료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해가 되면 생기는 그 안정감이 저는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병을 내가 뭔가 파악한 느낌, 거기서 오는 그 자신감, 그게 이 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감을 이겨내는데 가장 큰 힘이 되지 않나. 임신 전후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진단받았다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임신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꽤 흔한 편이기는 해요. 특히나 이거는 아이에게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임산부가 아닌 여성 또는 남성, 정상인들에 비해서 TSH, T3, T4 수치를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기는 해요. 임신이라는 이 단계는 면역계 입장에서는 정말 큰 에너지가 필요한 현상이에요. 왜냐면 환자분들께 좀 죄송하지만 산모 입장에서는 아이는 이물질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이물질이 들어온다는 건 면역계가 그걸 잘 받아내기 위한 엄청나게 정밀한 조절이 필요한 단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극도로 반응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 긍정적으로 잘 교란됐던 면역계가 더 좋아지는 분들도 많고요. 반대로 교란됐던 상태가 더 악화되는 상태로 가는 경우들도 많아서 임산부들은, 특히나 이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뿐만 아니라 모든 자가면역 질환들에서 임신 후 전후로는 큰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기능항진증 환자분들은 보통 보면 여성분들이 대부분 검사 자체를 주로 임신 전후로 알게 되시는 분들도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임산부 안에 있는 태아는 가장 대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기니까요. 근데 극단적으로만 이야기를 만약 한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방치된 상태에서 만약에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된다면 이 갑상선 항진 상태가 아이한테도 그대로 전달되면 전형적인 기능 항진 증상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조산 위험이 일반인들이 한 3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저체중아를 출산할 확률도 한 2.3배 정도 높은,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신진대사를 극도로 촉진하다 보니까 아이한테도 산모의 고혈압으로 인한 조산이죠. 임신성 고혈압, 전자간증이라고 하죠. 또는 신부전 또는 갑상선 폭풍이라 그래서 좀 위험한 사인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가장 흔하게는 이제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일반인들에 비해 높다는 점. 그리고 이제 태반 조기박리라 그래서 출산 이전에 태반이 먼저 박리되는 현상들도 그로 인한 유산이나 사산 같은 경우들이 생리 위험이 올라가는 것들도 임산부에게 좀 위험한 현상이고요. 태아에게는 저체중아 또는 자궁 내에서의 성장의 지연, 선천성 기형 같은 경우도 유발되는 경우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임산부들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특히나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치료가 되지 않고 방치되면 태아에게도 위험하고 산모에게도 동시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치료해야 되는 대상은 맞고, 특히나 임신 전에 완전히 치료를 하고 임신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보통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환자분들이 노산, 고령의 산모분들이 이제 내가 나이가 조금 있고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낳아야 되는데 지금 몸 상태는 좋지는 않고, 그렇다고 치료를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걸 기다릴 수는 없으니 수술을 해서라도 갑상선을 좀 떼버려서라도 빨리 정상 상태가 돼서 아이를 임신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기간으로만 봤을 땐 그게 유리한 방법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사실 아니니까요. 저희는 권장드리는 거는 임산부들일수록 6개월 정도를 목표로 수술 없이도 약물 없이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안전한 상태를 만들고 나서 임신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또 재발 확률도 사실 높은 편인데요. 임산부들이 임신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진단받고 관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신 후에 재발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보통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임신 한 1년 내에 재발되는 확률이 한 30에서 70% 정도로 보고되고 있어서 범위가 좀 다양한데, 임신 중에 내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알았다면 약을 먹어서 치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임신 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재발을 관리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임산부들이 걱정하는 건 유전인데요. 아이에게 유전될 가능성들에 대한 부분인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 중에서도 자가면역성 기전을 기반으로 한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전적 소인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부모가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질환이 있는 경우에 아이에게서도 일반인에 비한 2배에서 4배 정도 이 발병률이 올라간다,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러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2001년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그레이브스병 유전율을 한 79%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높은 확률로 유전의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전율이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한데 부모의 질환이 그대로 유전된다라는 의미보다 그 질병의 특성이 유전된다라고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주로 TSH 수용체 항체가 주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항체가 태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보통 TSH 수치의 목표치는요, 우리가 임신 1기라고 하는 기간까지는 한 0.1에서 2.5 정도까지를, 2기에서는 0.2에서 한 3.0, 3기에서는 0.3에서 3.0 정도까지를 정상 범위로 이제 목표치로 보기 때문에 TSH 수치를 그 수치 안에 유지할 수 있도록 메티마졸이나 또는 갑상선 호르몬제 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좀 조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질환은 수치가 정상인이라면 약물을 복용하면서 수치 조절이 비교적 잘 되는 편이다 보니까 정상 범위까지 확실하게 못 떨어지더라도 일반인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질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임산부들은 이게 이제 태아에게 직접적으로 대사의 핵심이 교란이 된 게 아이한테 그대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임산부들이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더 주의하는 이유가 2가지인데 양극단인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기능 저하증 2가지 다 자가면역성 기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가면역성 기전인 경우는 대부분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요. 임신을 전후로 수치가 훨씬 더 확 좋아지는 분들도 많고요. 반대로 확 나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만큼 임신이라는 기간이 호르몬의 변화가 아주 예민한 시기고 그 말은 면역계의 변화도 아주 예민한 시기거든요. 편하게 하면 빨리 해버리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고민한다는 의미는 임산부이신 경우들이 많을 텐데 수술 자체에 대한 장단점도 잘 비교해 보시고 나한테 정말 이득이 더 클지, 임산부가 항갑성선제를 이제 복용하게 될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병원에서 당연히 안내를 해주실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주된 치료가 항갑상선제라고 하는 약물들인데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우리가 성분명으로 봤을 때 프로필티오라실이라고 하는 PTU라고 하는 성분으로 알려진 약물, 대표적으로 안티오이드라고 하는 약물이 하나가 있고 MMI, 그러니까 메티마졸이라고 하는 2가지 약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임신 초기에는 첫 3개월 정도까지는 프로필티오라실이라고 하는 PTU가 좀 더 선호가 되고요. 이후에는 보통 MMI, 그러니까 메티마졸로 전환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편이에요. 초기와 후기를 나누는 이유가 MMI 같은 경우가 특히 태아 기형과 약간의 연관된 가능성이 좀 있어서 초기에는 좀 사용을 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은 일반인들에게도 그만큼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용량으로 좀 갑상선 기능 범위를 정상 범위 안에서 약간 상한선이 좀 유지하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걸 목표로 임산부들은 보통 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최대한 정상 범위 안에서 잘 유지하는 걸 주기적으로 보는 거죠.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해보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경우랑 차이는, 예를 들면 기능항진증 환자분들에게 메티마졸을 처음부터 끊으시라고 말씀드리지 않거든요. 몸에 안정되는 속도에 맞춰서 줄여가는 건데 그 줄이는 속도가 일반적으로 그냥 약물만 단순하게 사용하고 계셨을 때보다는 줄어드는 속도가 좀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면역계가 안정되면서 갑상선 수치도 안정되는 속도가 항갑상선제 같은 양약만 사용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빠른 편인데, 이거를 이해 못하게 되면 병원에서 처방된 농도를 그대로 드시다 보면 병원의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기능저하증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도 태아에게도 좀 위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물로 부작용, 예를 들면 피부 발진이나 뭐 관절통, 위장장애 같은 경미한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드물지만은 간독성이나 아니 무과립증 같은 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임산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즉각적이고 빠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도 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임산부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참 특히 고령의 임산부들, 그러니까 노산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수치를 잡아야 된다는 그 불안감이, 이게 참 기능항진증이 어려운 이유가 그런 불안감이 또 이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또 악화시키거든요. 그 마음이 급해지면 뇌도 같이 급해지니까요. 몸이 빨리 나아야 돼, 나아야 돼 하면 갑상선은 정말 안 낫는 질환이라, 사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2가지가 다 정말 스트레스에 취약한 병이에요. 모든 질환들이 그렇지만 유독 이 질환은 스트레스에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라 임산부들은 특히나 이 질환에 걸렸을 때, 진단을 받았을 때 더 어려우신 것 같아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어쨌든 앓고 있다는 의미는 조금 슬프지만
내 생활에 어찌됐든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이건 선택은 뒤로 차치하더라도 수술이랑은 상관없이 내 몸에 내 생활에 이상이 있었다라는 이걸 잘 받아들이시고 바꾸지 않으시면 수술로 수치가 조절되고 갑상선은 조절됐다 하더라도 내 생활의 이상으로 인해 생긴 어떤 대사 물질들이 아이에게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임산부들이라면 더욱더 수술이랑은 별개로 근본적으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왜 왔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성격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사실 이런 영상들도 그렇고 제가 긴 강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찍는 이유도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치료됩니다가 좋은 치료 방법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저를 믿지 마시고 이 병을 이해하고 몸을 이해하고 나면 치료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이해가 되면 생기는 그 안정감이 저는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막연하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병을 내가 뭔가 파악한 느낌, 거기서 오는 그 자신감, 그게 이 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감을 이겨내는데 가장 큰 힘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영상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가 면역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DM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